이 이야기들을 힘을 가진 자와 권력자들이 제발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난리 나버렸죠. 물론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계엄을 해제 요구했고, 그리고 새벽에 계엄이 해제됐죠. 6시간 만에.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입니다. 저는 그 민주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엄령 상황을 겪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이런 매체들이 어, 매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창작물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창작물들로 간접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제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부분, 이로운 점, 그런 것들의 이점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삶과 다른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소설, 드라마, 영화 이런 창작물들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공안 검사에게 뭐 고문을 당하거나 그렇게 부당한 그 대우를 받았던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독재에 항거하던 어떤 민주운동가들의 고충 이런 거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잖아요. 저는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부당했다, 불합리했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막상 제가 그렇게 고문을 겪어보거나 또는 그런 시위를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시위대를 진압하는 그런 군경의 어떤 폭압, 폭거를 제가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그런 일이 나에게 진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정말 겪어보는 거랑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는 또 다르구나. 그래서 굉장한 불안을 느꼈어요, 어제. 그리고 한번 공부를 해봤죠.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고 뉴스를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엄에 대해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법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배움이 긴 사람이 아니에요. 체육과를 이제 대학 4년제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제가 공부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 수준에서 어, 이렇게 정도는 생각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뭐 짧게라도 좀 계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엄법에 대해서 진짜 짧게 봤거든요. 계엄법이 이제 다른 법들에 비해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문이 있는데 이거는 단 14개, 14개 조문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계엄이 무서운 이유,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이 계엄법이 무서운 이유, 비상계엄이 무서운 이유와 그리고 이걸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무서운지, 위험한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계엄법은 그냥 네이버에 계엄법 치면 바로 나와요. 요즘에 예전 같으면은 법문을 사야 되죠. 법전을 사서 그거를 한문을 해석해가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법 조문이 그냥 싹 다 인터넷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법 치면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검색해서 14개 조문을 다 읽어보시는 거를 일단 추천해요.
이번 기회에 한번 계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거를 뭐 공부해 두시면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제 와닿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리에 좀 더 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길 추천하고, 제가 보기에 이 계엄의 중요한 조문들이 이제 제 생각에 중요한 조문들이 있더라고요. 그 보면 우선 뭐 1조는 계엄을 뭐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2조 2항 3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실 우리 지금 교전 상태에 없어요. 북한이 사실상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적은 맞아요. 주적은 맞기도 한데, 근데 통일을 하고 나면 또 동초가 되는 정말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산가족들도 있죠. 그래서 북한이 오로지 우리 적이라고 하면 그것도 좀 애매해요. 물론 전쟁이 나게 되면 다시 이제 휴전이 끝나고 개전을 하게 되면 적이겠죠. 총칼을 맞대야 되는 적이긴 한데, 근데 평화롭게 통일을 하게 된다면 그게 훨씬 이로운 거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입장에서도. 물론 뭐 여러 문제들은 있을 수 있어요. 행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그 빈부격차가 나는 만큼 얼만큼 수용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나 군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전투를 해야 되는 적이 맞지만, 주적이 맞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또 다른 어떤 나라도 주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쪽에서 전쟁을 걸어오면 당연히 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든든한 우방인, 뭐 든든하다고는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든든한 우방인 미국이 우리를 뭐 어떻게 억압하려 하고, 뭐 가령 뭐 침략을 통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우린 또 총칼을 맞대야 되겠죠. 뭐 이기고 지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싸워야 되니까, 그런 논리라면 사실 우리나라 외에는 다 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휴전 상태고 항상 어떤 뭐 국지 도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북한이지만, 지금 당장에 방금 말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아니죠. 지금 전혀 아니었어요. 사람들 지금 갑자기 날밤에 자고 있는 밤에,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밤에 갑자기 계엄이 선포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일단 계엄을 선포하는 목적과 이유가 벌써 틀려 먹었어요. 그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겠죠, 물론. 이 현 상황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되게 위험하고, 뭐 방금 말했듯이 뭐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만 그럴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리고 좀 제대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렇게 생각은 못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엄의 종료와 선포 등에 관해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지금 되게 안녕한 상태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행동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계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단 이 판단을 다르게 했다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지금 무너져 있다라고 판단했다면, 무너질 거라고 판단했다면, 뭐 이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판단을 막기 위해서 제4조 계엄 선고의 통고 이랑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에 말을 해야 돼요. 나 지금 뭔가 굉장히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해쳐질 것 같고 해쳐졌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거야. 그래서 나 선포했어. 라고 국회에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얼른 모여서 내 이 계엄이 정당한지 안 한지 너네 동의하는지 말해줘, 밝혀줘 라고 해야 되는데 어제는 그랬죠. 군인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에 소집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았죠.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모여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국회의원들을 계속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했죠. 모여있는 국회의원도 계속 흩어놓으려고 하고 벌써 틀려먹었어요. 법조문에 나오는 거를 벌써 몇 가지를 어겼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이 계엄이 무서운 이유. 자, 지금 이 정당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계엄이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게 정말 그 작동을 했다면, 계엄이 작동했다면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7조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군인이 군대는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와서 할 건데 일개 병장도, 일개 상병도, 일개 일병도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져요.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계속해요. 우리 드라마 신병이나 아니면 DP, 군대 드라마 좀 개그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진중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상급자에 대해서 하급자가 거의 뭐 복종을 해야 돼요. 뭐만 하면 명령 불복종이라고 막 뭐라 하고 하는데 물론 뭐 간부와 그 다음에 부사관 그리고 병, 장교, 부사관, 병 이렇게 또 나뉘어 있지만 그 같은 병 속에서도 그 다음에 부사관 안에서도 장교 안에서도 계급에 따라서 명령과 지시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군대예요. 상명하복의 군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군인이 그냥 전부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이 이제 통제를 하게 되니까 계엄사령관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칼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협하면서 어쨌든 해내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엄사령관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 계엄법이 존재하는 이유, 정말 전시 상황이나 또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그런 상황이라면 계엄사령관이 굉장히 또 바른 사람이라면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국민들한테 이걸 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 설명하고 하면 늦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빠르게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설명하지 말고 일단 전부 다 소집해. 모아. 전부 대피시켜. 이런 식으로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서 빠른 대처를 위해서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엄사령관이 보기에 굉장히 위험한 불온분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그냥 구금 감금 해버리는 거예요. 체포하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지만 지금 상황에 이렇게 해서 뭘 얻고자 하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자기 편한 정치를 위해서 편한 행정, 편한 정치를 위해서 지금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일단 이건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이유 또 있는 게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굉장히 무섭죠.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이 군사상 필요할 때라는 거는 너무 주관적이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하여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법 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죠. 그러면 뭐 체포 영장, 구속 영장 다 내가 할 건데,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체포, 구금, 뭐 압수수색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영장 발부하고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아는 경찰이 수사를 위해서 뭐 구속하고 싶고 체포하고 싶고 뭐 수색하고 싶고 압수하고 싶고 이런 거를 검사에게 다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검사가 보기에 아니 나는 그까진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이제 과도한 수사력을 행사하려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게 없는 거예요. 계엄사령관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죠. 그 다음에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 등록과 반출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그냥 계엄사령관이 필요하면 너 여기 와서 군인해. 너 앞으로 계엄군이니까 저기 시민들, 폭도들 다 너네가 저거 경계하고 무찌르고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수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 등록과 반출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도 뭐 지맘대로 하겠죠. 그러면 아마 아까 얘기했듯이 압수수색 그냥 어디 가서 다 그냥 압수해버리고 군수품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법에는 뭐 다른 법도 그래요. 이렇게 너무 명확한 사항을 딱 다 만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는 내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엄사령관이 그냥 주관적으로 부득이해? 그럼 하는 거예요. 무섭죠.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집 부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차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 무섭죠.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제 사망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그냥 통보하고 공고하고, 아까 말했듯이 행정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죠.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그냥 문자 띡 하나 보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뭐 적법한가 안 한가 판단은 또 자기가 할 거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제10조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비상계엄 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법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한다 했죠. 그러면 군에서 그냥 재판을 하는 거예요. 다음 각호,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보면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의 죄, 통화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그리고 마지막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무서운 거,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물론 입법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계엄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이번 비상계엄은 지역이 전국이었죠. 그럼 제가 볼 때는 택배였나봐요.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되고 상황이 악화됐다면 이렇게 택배를 편하게 받아보는 일도 없어지겠죠.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깨졌겠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생각해보면. 자, 그래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무거나 걸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우리 영화로 드라마로 많이 보셨죠? 그냥 아무거나 다 걸어져요. 그래서 그냥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철학자, 뭐 E.H. 카예, 뭐 그런 책들도 불온서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잡아갔잖아요. 학생운동하던 대학생들 전부 다 불온서적 소지죄로 다 잡아갔잖아요. 그게 굉장히 진짜 날로 먹는 수사고 날로 먹는 뭐 정치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엄사령관에게 이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계엄사령관에게 어떤 주어지는 막강한 권한, 이것들로 제가 볼 때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조의라고 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목적은, 윤석열 일당의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이번 비상계엄 포고령을 보면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이게 일단 이해가 안 되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말이 됩니까? 물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뭐 반국가 세력이 존재해서 뭐 진짜 암약하고 있으면서 뭔가 지하 세계에서 레지스탕스들처럼 막 사람들 포섭하고, 그리고 뭐 폭격 준비해서 테러 준비하고 뭐 요인 암살하고 막 할 수 있겠죠. 뭐 가정하자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현실적입니까 그게? 일단 이거부터, 목적부터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 다음 사항을 포고했어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 정치를 금하겠대요. 민주국가에서. 일단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부정하는 게 누군지 우리는 알죠. 우린 아는데 얘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그냥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모두 다 금지하겠다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언론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계엄이 제대로 선포되고 시행되고 있다면 이제 모든 반대 의견을 묵살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엄 선포한 거 잘못됐습니다. 뭐 목적부터 그 다음에 시행 방법, 그 다음에 뭐 어떤 시행하는 과정 이런 거 전부 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언론 통제 뭐 지금도 물론 언론 통제를 하고 있죠. 언론 탄압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수준을 정말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폐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일단 자기는 뭐 정치도 못하게 하고 뭣도 못하게 하고 다 못하게 할 거면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이라고 하면서 파업, 폐업, 집회 행위를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일만 하라는 거예요. 너네들 모여서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 나누지 마. 그냥 너네 일만 해. 생산만 해. 이제 국가는 사실 국민을 노동력 그리고 부품으로 보는 건 맞아요. 사람이 많아야 인력이 많아야 국가가 또 부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도 내줘야 되고 생산도 해줘야 되고,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보면 부품으로 보고 소모품으로 보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완전하게 그렇게 딱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네는 일만 해. 다른 생각하지 마.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너넨 일만 해. 딱 그거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파업, 폐업, 집회 행위를 하지 말라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복되고 어쩌고 저쩌고, 아까 말했죠. 계엄을 선포할 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아니잖아요. 일도 하고 뭐 다 하라고 하면서 일상적인, 그러니까 우리 노동은 계속 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계엄을 선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해서 빨리 정리하고 다시 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이것도 일단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웃긴 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사실 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그냥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정치하는 거, 대통령으로서 정치 행정을 하는 걸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마치 라이크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예전에 왕은 그렇죠. 물론 모든 왕이 다 나빴던 건 아니지만 일부 나쁜 왕을 보면, 조선시대의 일부 나쁜 왕을 보면, 여봐라, 전국의 모든 미녀를 다 잡아오거라. 내가 다 취할 테니 모든 미녀를 잡아오거라. 사대부의 자녀고 뭐고 상관없다. 다 잡아오거라. 얼굴 조금만 예쁘다 싶으면 다 잡아오거라. 전부 다 내 궁에 놔두고 내가 다 취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주지육림을 꿈꾸던 그 조선시대 왕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들, 물론 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지금 의사들이 월 2천 벌면 못 버는 것처럼 되는 그런 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의사들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들을 조금 더 양성하고 전국에서 의료 행위를 더 잘 받을 수 있게, 의료 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죠. 일단은 의사들의 선민의식을 깨야 돼요. 선민의식을 깨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 고등학교로 또 돌아가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야자를 째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야자를 째고, 밖에 가 PC방 가서 친구들이랑 놀았죠. 그러고 다음날 오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어제 야자 안 한 놈 다 나와. 어제 도망간 놈 다 나와. 그래요. 그래서 나갔죠. 그 매질을 당해요. 허벅지 여기 막 맞고 손바닥 맞고 발바닥 맞고 다 맞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한날은 저희 반에 전교 2등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냥 야자가 하기 싫어가지고 집에 갔거든요. 뭐 저는 늘상 도망 다녔으니까 뭐 저도 도망갔죠 그날.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어제 야자 도망간 놈 다 일어나 그랬는데 그 친구는 또 당당해요. 되게 당당해요. 왜냐면 자기가 처벌받지 않을 걸 알아요. 되게 당당하게 일어나니까 선생님도 당황했죠. 어, 어, 너 뭐 왜 갔어?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어제 좀 피곤해가지고 갔는데요. 되게 건방져요. 근데 그래 뭐 건강관리하고 다 앉아. 저는 그 전교 2등하는 친구 때문에 그날 처벌은 피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 걸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서 다소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자기는 계속 잘 살 걸 알아요. 남들이 비난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그런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검사도 마찬가지. 공부를 조금이라도 잘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많이 벌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걸 한국 사회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의사들의 어떤 특권들이 조금 줄어드는, 그걸 못 참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거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어떤 완충작용이나 그리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뭐 어떤 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늘려야지, 얘들 말을 안 듣네, 어쩌지, 에라이 모르겠다, 계엄령으로 다스려야지, 지금 그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정치하면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사회,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고 국가까지 그 국제로 늘리면 더 크겠죠. 이 우리나라 사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 학교, 어떤 한 동네, 어떤 가족, 이런 자그마한 집단, 뭐 어떤 동호회, 이런 자그마한 집단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려니까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나라가 삐걱거리는 중에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거는 조선시대 왕보다 더해요. 조선시대 왕도 저 대신들 모아놓고 대신들이 전하 소인 한 말씀 올리겠나이다 전하, 그러면서 요쪽 진영 저쪽 진영 맨날 다퉈가면서 그 임금은 듣고 있다가 그대의 말이 옳다, 다시 들어보니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계엄을 선포하고 하는데 제2조 3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무죠, 의무. 근데 이걸 안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그 국무위원들이 다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죠. 이미 계엄 선포 자체도 위법했던 거예요. 물론 목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논외로 해두고라도 국무위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면,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사실 동의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사람들을 앉혀놨으니까 동의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사퇴하는 일은 없겠죠. 아니면은 동의를 하고 사퇴를 하는 걸까요? 그것까지 모르겠네. 어쨌든 저는 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법을 그냥 겉핥기로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법조문 하나씩 본 거, 그리고 되게 자세하게 이거를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법 조문과 그리고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은 형법 같은 경우에는 그 판례가 있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 그런 판례들을 공부해서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저는 뭐 그것까지 몰라요. 그냥 사기는 뭐 기망을 해서 이득을 얻으면 그런 거. 그 다음에 고의성과 책임과 이익이 있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제가 성립하는구나. 뭐 그런 거 정도. 그냥 어렴풋하게 법을 알긴 아는데 막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이 저와 같을 거예요. 막 되게 정확하게 알고 법을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많이 없죠. 법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리고 어떤 큰 사건에 휘말려서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법을 이렇게 알지 못해서 당하면 진짜 너무 나라까지 가버리는 그런 경우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법을 공부해서 이렇게 싸우지 않는 이상은 법을 많이 알긴 어렵죠. 그래서 보통 다 저 정도 아니면 저보다 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생각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계엄이 목적도 잘못되었고, 그 다음 수단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는 자신의 편한 행정과 편한 정치를 위해서, 편하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뭔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생각이 또 다를 수는 있겠죠. 뭐 물론 정치적인 일이나 그 다음에 어떤 큰 사건들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생각이 많이들 달라요. 그래서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싸우게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마찬가지. 저는 죄가 있다고 봐요. 그 김건희 여사의 죄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엄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천공 문제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사태 때랑 똑같죠. 비선 실세. 천공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윤석열이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명태균 게이트, 그 다음에 공천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한 개 몇 개나 되잖아요. 그리고 명태균이 그렇게 나서서 이제 명태균 밑에 있던 직원이 내부 고발을 해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도 처벌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리스크가 이미 큰데 어쩌지?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뭐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했던 거라든지 하여튼 여러 문제가 지금 산재해 있고, 저는 그 범죄들이 제대로 다 처벌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대통령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수를 둔 것 같은데 정말 다행히도 해제가 됐죠. 그리고 국회에 그 긴박한 상황에 군인들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지 못하게끔 막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나서서 도와주고, 그 늦은 시간에도 도와주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뭐 거의 고졸급 지식이거든요. 대학 4년에서 배운 게 사실 제가 그걸로 인해서 뭐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학사 졸업장으로 인해서 뭐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중간하게 인문계 나와서 어중간하게 공부하다가 어중간하게 먹고 살고 있는 저 같은 소시민들은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일을 계기로 그래도 정치에 조금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들. 우리나라는 정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치 얘기를 하면 무조건 싸운다. 그래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들 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정치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전 봐요. 건전하게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좀 심하죠. 흑백 논리. 내가 무조건 옳아. 남 얘기 안 듣는 거. 그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뭐 건전한 토론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다면 이제 아마 어렵겠죠. 정치 얘기를 하는 거는 계속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뭐 당장에 얘기할 때는 감정이 좀 격해지더라도 얘기를 나누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거를 지금은 정치충이니 하면서 정치 얘기하는 사람을 정치병자 막 이렇게 비하를 하는데 저는 정치만큼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는 또 찾기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노동법도 마찬가지고 최저임금 이런 거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볼 때 이 대한민국 사회가 마탱이 가고 있는 이유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소수 권력자들이 그리고 일부 소수 기득 세력이 부를 다 독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전 세계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봐서도 생산량은 어마어마해요. 누구든지 굶어 죽지 않고 누구든지 좀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되는데 근데 그 부를 누군가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의 경우에도 그렇죠. 뭐 삼성 직원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사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직원들은 엄청 잘 살지만 근데 뭐 미래전략기획실이나 이런 데서 하는 업무가 보면 삼성을 위한 업무를 안 하죠. 이재용을 위한 업무를 하잖아요. 그 오너 일가를 위한.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가 조작을 하고 상속을 한 다음에 다시 주가를 올리고 누굴 위한 거예요? 삼성을 위한 거 절대 아니에요. 이재용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속세도 적게 냈고 그럼 그 상속세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몇백억이나 되는 돈을 못 받은 게 내 손해기도 하죠. 그러면 세금이 모자라니까 또 세금 올리겠죠. 그럼 또 내 세금 더 내야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이 내 것 조금 나가는 게 싫어서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남들보다 또 더 많이 모으고 싶으니까 악착같이 끌고 모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계속 뺏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내가 엄청난 업적을 통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일론 머스크 돈 절반만 떼도 일론 머스크는 아무 타격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일론 머스크 하나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들 먹고 살기 어려워진다고 전 봐요. 그래서 세계 뭐 100대, 200대 아니면 1000명까지 세계 부자들 1000명까지 모아놓고 반씩만 뜯어내도 훨씬 다들 따뜻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영화계 있죠. 영화계.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예전에 영화계가 어땠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주연 배우는 그 티켓 타워가 있죠. 주연 배우의 티켓 타워가 있기 때문에 주연 배우의 어떤 인기나 그 다음에 흥행 정도에 따라서 흥행이 아니라 뭐 인기의 척도에 따라서 영화가 흥행하고 안 하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출연하는 주연 배우는 편당 몇 억씩 받아가요. 근데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는 스태프들, 조명, 뭐 촬영, 그다음 뭐 음향, 그다음 소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좀 뭐 인센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괜찮겠죠. 영화가 뭐 1000만 됐다. 그러면 나도 막 엄청 벌어가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배우는 몇 억씩 벌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능력이나 이런 어떤 그런 걸로 보면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은 그게 또 옳은가 생각해보면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뭐 최소한 최저임금보다 뭐 조금 더 챙겨주든 아니면 최소한 최저임금에서 그 다음에 야근을 하거나 잔업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것까진 제대로 챙겨주면서 그 이상 남는 수익에 대해서 연예인이 가져가고 그리고 감독이 가져가고 투자사가 가져가고 이거는 말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더 벌어가기 위해서 누가 희생하냐면 그 스태프들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달에 뭐 4, 50 받으면서 맨날 집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고생하면서 밤샘 작업하면서 잠도 못 자고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저는 그게 지금 우리 사회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유를 좋아하는 게 물론 노래도 잘하고 외모도 너무 출중하고 다 좋은데 재치도 있죠. 재밌기도 하고. 근데 아이유가 좋은 이유가 예전에 재계약할 때 로엔이었나요? 그 엔터테인먼트 그 소속사가 로엔이었나? 소속사 사장이 아이유한테 재계약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유가 재계약할 때가 됐는데 왜 계약 얘기를 안 하지 하고 물어보니까 난 너한테 줄 계약금이 없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 네가 너무 커서 나한테 계약금 줄 자신이 없어. 다른 소속사에서 주는 만큼 다른 소속사에서 계약금을 주려고 하는 그만큼 나는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약금은 됐고 직원들 조금 더 신경 써달라.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이유 진짜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도 한국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부의 양극화를 떠나서 부의 쏠림 현상, 그것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지니까 출산도 결혼도 아무것도 안 하죠. 그렇게 되니까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분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세부적인 방법들은 제가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모르겠지만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는 일자리도 이제 나눠야 된다 봐요.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기계화 자동화되고 그다음 AI가 창의적인 영역까지 넘보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기계화 자동화를 못했던 분야도 점점 자동화되고 있고 생산성은 점점 향상되고 있고 사람의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전통적인 8시간 근무 사회를 이제는 4시간으로 쪼개서 2명이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벌어가는 건 똑같아야 돼. 8시간 일할 때나 4시간 일할 때나 벌어가는 게 똑같아야 돼. 그럼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거대 자본가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월급 주는 사람 원래는 직원들 뭐 200씩 주고 내가 3,000 벌어가야 되는 사장이다. 그러면 자기 1,000 벌어가고 200씩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싫겠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거고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될 건데 당장에 답을 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부조리한 사회를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좀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뭐 동의 못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제 생각이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뭐 나는 내 노력으로 지금 잘 사는데 너는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못 사는 걸 왜 사회 탓을 하니? 왜 사회를 바꾸려 드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정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이렇게 해결된 게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인바디를 측정할 수 있었겠죠. 계엄 상황이었다면 제가 인바디도 측정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인바디를 측정해왔는데 안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변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좀 이루어졌어요. 이게 체중은 1.1kg 늘었는데 골격근량이 900g이 빠졌어요. 0.9kg. 체지방률은 올라갔거든요. 물론 저는 체지방률은 조금 오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 몸 상태에서는 호르몬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체지방률은 조금 올라도 된다고 보고 한 13% 정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근육량은 좀 늘었어야 되는데 조깅을 해서 그럴까요? 조깅을 좀 꾸준히 했죠. 11월 한 달간은 조깅을 꾸준히 해서 그런지 좀 그렇네요. 좀 근육량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보면 지표가 전부 안 좋아졌어요. 전부 전부 안 좋아졌습니다. 체중이 늘고 근육이 줄고 체지방이 늘고, 그리고 부위별 근육 분석을 봐도 다 줄었어요. 다 줄어버렸어. 좀 그래서 뭐 좋진 않은데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오늘 운동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운동하고 오늘 저는 한번 거길 가볼 생각이에요. 저희 지역에도 지금 그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운동을 얼른 하고 5시에 있을 집회에 한번 참가해볼까 생각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그 늦은 시간에 저도 국회 앞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고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올라가면 내가 차 몰고 가면 한 4시간 걸리는데 어떡하지, 갈까 말까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천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지역에 있는 5시에 하는 그 집회에는 참가할 생각으로 오늘 운동도 좀 빨리 하러 올라왔고, 그래서 짧게 운동하고 그리고 얼른 집회하러 저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도 스쿼트부터 갑니다. 잠깐만. 하나, 둘, 셋. 끝.